자,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등속원 운동에 대해서 전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전 시간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도 공부했었지. 자, 포물선 운동에서의 수평도 달거리 R은 G, V0 제곱 사인 2세타. 요거 유도하는 과정도 전 시간에 했었었고, 지금 이게 좀 생소한 사람들은 전 시간 거 다시 듣기 바랍니다. 자,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 바뀌는 원 모양으로 운동하는 이 물체의 운동을 등속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등속원 운동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기. 이 물체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단위는 세크가 되겠죠. 기본 단위, 시간의 기본 단위인 세크. 자,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몇 바퀴 도느냐, 이걸 따지는 게 진동수야. 자,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쓰고, 헤르츠는 MKS 기본 단위로 표현하자면 세크분의 1과 같습니다. 세크의 역수. 자,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 등속원 운동에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 각속도라는 겁니다. 각속도, Angular Velocity. 자,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도를 각속도라고 합니다. 자, 각속도를 의미하는 기호는 오메가.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이것이 평균 각속도가 되는 것이고, 순간 각속도를 따지려면 요거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결국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시간 동안의 각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야. 이 시간 간격이 매우 오밀조밀하다면 dt분의 d세타 미분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고, 자, 오메가는 t분의 세타라고 한다면은 세타는 오메가 t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가 임의의 시간 t 동안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원운동했다, 등속원 운동했다라고 쳐봅시다. 이때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자, 각도의 단위가 60분법이 아닌 라디안 단위로 쓰게 되면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가 됩니다. 자, L은 R 세타. 자, 이것을 양변을 시간 t로 미분해 봅시다. 어차피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으로서 변하지 않는 상수이지? 따라서 양변 미분하면 dt분의 dL은 R, dt분의 d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호의 시간적 변화율, 즉 이것은 뭐냐? 접선 방향의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물체 이쪽으로 V, 임의 시간 t 이후에는 이쪽으로 V. 자, 이때 이 V를 접선 속도라고 하고, 접선 속도 V는 R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반지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접선 방향의 속력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다시 표현해 보면, 자, R을 절로 보내면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오메가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했고, T분의 2파이 라디안. 따라서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써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등속원 운동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속원 운동에서 자, 이제 구심 가속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보자. 다시 자, 그림 좀 그려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O이고, O. 자,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면서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갔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때 접선 방향의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자, 여기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합시다. 요 지점에서의 속도를 V2라고 하고요. 자, 물론 요 V1과 V2는 크기가 같겠지. 방향은 다르겠지만 크기는 서로 같을 거야. 그림이 좀 거시기하구나. 요렇게. 자, V1과 V2는 서로 같은 크기의 벡터입니다. 자, 이 물체가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등속원 운동한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때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삼각형. 자,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세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요각과 요각은 서로 같을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세타가 매우 작게 취해 봅시다. 세타를
0이 되도록 극한을 취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가속도, 이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에서의 가속도를 얘기해봐야 되는데 가속도의 정의는 뭡니까? 이무의 시간 동안에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을 따져봐야 될 텐데 속도의 변화량, 자, 그대로 요거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요것이 V1, 자, 요거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V2. 자, 생각해보자.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속원 운동을 하면서 세타라는 각도만큼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원의 성질이야. 반지름과 그 접점을 지나는 접선은 항상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공부했었죠. 따라서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만큼 돌아갔다면 V1 V2 돌아간 각도도 똑같이 세타가 됩니다. 자, 요 각이 세타가 될 것이고 요 크기와 요 크기는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인데, 즉 나중 속도 벡터 마이너스 처음 속도 벡터이죠. 이것은 뭐가 됩니까? 나중 벡터의 끝점에서 처음 벡터의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화살표 그어주면 이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량 델타 V가 되겠죠. 오키나와? 네. 자, 그럼 요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크기. 자, 우리 세타가 매우 작을 때 0이면 세타가 매우 작은 각이면 요각과 요각은 거의 수직과 가깝다, 수직에 가까워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크기는 뭐냐? 결국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이 호의 길이가 됩니다. 호의 길이가 바로 뭡니까? R 세타. 자, 이때 요 크기가 V이니까, 자, V1이나 V2는 서로 다 속도 V로 일정하다고 칩시다. 크기가 일정하잖아. 크기가 서로 같잖니. 따라서 요 크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V 곱하기 요 각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다시 써봅시다. 자,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 일정한 접선 방향의 속도의 크기 V로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가속도 A는 가속도 A의 크기는 이무의 시간 동안의 속도 벡터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거 다시 쓰면 T분의 뭡니까? V 세타, 이렇게. 자, 그런데 결국 T분의 세타라는 것은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죠? V 오메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는 또 뭡니까?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었어. 오메가는 R분의 V죠. V는 R 오메가이고, 자, 닥치고 암기합시다. 자, 따라서 V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자, 또는 V 대신에 R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R 오메가 집어넣으면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자, 지금까지 이 등속원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자,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결과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됩니까?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유도하는 과정 알면 좋은데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 하지만 구심 가속도, 등속원 운동에서 작용하는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 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이다. 이거는 닥치고 암기해야 되겠죠? 결과는 알자고 닥치고 암기합시다. 자, 그리고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 V1, V2 이런 방향이었으면 V1과 V2 마이너스 V1 한 결과가 요거였죠?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자, 구심 가속도는 크기가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방향은 이때 뭡니까? V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 방향과 수직이다. 즉 원의 중심을 향한다. 자, 알아둡시다.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중심을 향하고, 자, 구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중심을 향하는 이라는 뜻이거든.
오키나와? 예. 자, 다시 한번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원운동의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EBS 책을 보게 되면, EBS 수능 특강 책을 보게 되면 미분법을 이용한 구심 가속도 계산 방법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줬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자. 미분법을 이용해서도 구심 가속도를 얘기해 볼 수가 있단다. 자, 직교좌표야. X축, Y축. 자, 원 한번 그려봅시다. 원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반지름이 R인 원이야. 반지름이 R인 원. 이 원주상에서 물체가 등속 원운동할 때 접선 방향의 속도가 V.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물체는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랬을 때 이 물체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 위치 벡터는 순서상으로 자, 임의의 시간일 때 이 물체의 x 좌표는 뭡니까? r 코사인 세타지? 네.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일 때 이 물체의 y 좌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때 세타는 뭐가 됩니까? 세타는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따라서 임의의 시간 t일 때 그때 돌아간 각도는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위치 벡터를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이 물체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의 정의는 뭡니까? 위치 벡터의 시간적 변화율이죠? dt분의 dr 이렇게. 자, 요거 미분 좀 해보자. 자, 요것을 시간 t에 관하여 미분해보자. 코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안에 있는 요것을 한번 미분해서 밖으로 빼야 되지. 합성함수의 미분법. 수학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메가가 앞으로 나가야 돼. 따라서 자, 오메가 r로 묶어봅시다. 오메가 r로 묶으면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뭐요? 오메가랑 r은 앞으로 빠졌어.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는 뭡니까? 가속도 A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예요. 시간으로. dt분의 dv 이렇게. 자, 이것을 시간 t로 한 번 더 미분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뭐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하고 오메가 앞으로 또 빠져야 되죠. 또 오메가 앞으로 빠지니까 뭐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읍시다. 마이너스 오메가 앞으로 하나 더 나오니까 오메가 제곱 r 그 다음 뭐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요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요거 순서상 뭡니까? 위치 벡터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r 요거까지가 위치 벡터 r의 의미죠? 요렇게. 자,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오메가 제곱 r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나왔죠? 오메가 제곱 r. 자,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 나오죠? 자, 그리고 자, 가속도 a가 위치 벡터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요 마이너스의 의미. 이게 뭡니까? 원의 중심을 향한다. 오케이? 즉 물체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작용한다. 자, 만약 물체가 여기 위치에 있었으면 위치의 x 좌표가 음의 값이죠. 이때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향한다. 그런 얘기지. 가속도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 오케이? 생각해봐요.
자, 여기 위치에 있었을 때, 물체가 여기 위치에 있었을 때 x좌표는 음의 좌표,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양의 좌표이지?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x 방향으로는 양의 방향, y 방향으로는 음의 방향.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구심 가속도 얘기해 봤으니까 구심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반지름 r, 질량이 m인 물체가 접선 방향의 속도 v로 일정한 가속도 오메가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이죠. 다감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것을 구심력이라고 하고, 구심력의 크기는 뭡니까? ma. 여기다 구심 가속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r분의 mv제곱 또는 뭡니까?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자, 그리고 구심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구심 가속도의 방향과 똑같죠. 따라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이렇게. 자, 만약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여기 위치에 상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등속 원운동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다 마무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과서 45페이지를 보면 등속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 단진동 운동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단진동 운동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 그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의 법칙. 자, 우리 EBS 장학 퀴즈 준비했던 친구들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자, 먼저 그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 자, 우리 EBS 책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무래도 EBS 수능 특강 책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를 잘 풀이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 때도 수능 특강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래. 자, 그리고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은 보충 수업 때 물리 1을 문제풀이를 할 것인가, 이 물리 2를 나갈 것인가, 요것도 한번 좀 등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설문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물리 2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는 각자 여러분들이 EBS 강의, 수능 특강 강의를 들음으로써 해결하길 바라고, 보충 수업 때는 물리 1 문제풀이 주구장창 해야지 수능을 볼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등교 계약한 이후에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우주의 관점을 얘기하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은 말 그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라는 우주론을 천동설이라고 하죠. 자, 지동설. 일단 천동설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천동설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양반이 얘기했답니다. 자, 지동설은 뭡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라는 우주론을 지동설이라고 하고요. 16세기 중엽 천체의 운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코페르니쿠스가 제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지동설의 주 내용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행성들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얘네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것이 지동설인데, 티코브라헤라는 양반이 망원경을 통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측 결과를 정리는 하지 못해서 그 관측 결과는 그 티코브라헤의 제자 케플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케플러의 제1법칙, 케플러의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케플러의 제1법칙.
자, 케플러의 제1법칙은 일명 타원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기하 벡터, 여러분들 교과서는 수학에서 기하라고만 바뀌었나? 타원의 정의가 뭘까요? 타원의 정의. 자, 좌표 평면상에 어떤 두 점에서 F 프라임, 자, 어느 임의의 점 P를 잡고 PF 플러스 PF 프라임이 2A가 만족되는 그 점들의 자취를 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앞정을 박아놓고 실 연결하고, 어차피 요 실 길이의 합은 서로 일정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펜을 이용해 가지고 쑥 그리면 이것이 바로 타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요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타원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긴 반지름. 여기를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 여기를 짧은 반지름이라고 하고, 보통 긴 반지름을 A라고 표현을 하고 짧은 반지름을 B라고 표현합니다. 자, 옛날에는 한자어로 장반경, 단반경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자어가 대세였을 때는 여기가 장반경, 여기가 단반경이었다. 자, 케플러의 제1법칙은 이겁니다.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라는 것이 타원궤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야. 자, 지구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약간 타원 비스무리합니까? 이렇게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는 공전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전부 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원궤도에 가까운 타원 궤도입니다. 완전 원은 아니란 얘기야. 약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긴 반지름 A와 짧은 반지름 B가 거의 차이가 안 난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이심률이 작은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는데, 이때 자,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자, 태양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지점,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불러. 한자어죠. 이것도 가까울 근, 멀다라는 뜻의 원. 오케이? 자, 이것이 케플러의 제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플러의 제2법칙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이건 또 뭐냐? 자, 약간 좀 과격한 타원 궤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태양이고,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이겠죠? 자, 이때 지구가, 자, 지구 말고 다른 이제 행성이라고 합시다. 일반화시켜서 모든 행성은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행성이고 여기가 태양일 때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서로 같다.
즉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다. 이것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가까울 때는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만큼이야. 자,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여기 원일점을 지날 때는 이만큼이야. 어때? 여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서로 같다. 즉 근일점일수록 빠르게 움직이고 원일점일수록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 떨어진 거리를 R1, 여기 R1이라고 하고 여기 R2라고 해봅시다. 자, 요 거리도 R3, 여기 R4라고 해볼게. 자,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임의의 시간 델타 t 동안 델타 t?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수학 공식 중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요게 라디안 단위일 때. 자, 그럼 요 지점을 지나는 속력 뭔지 몰라. V1. 요 지점을 지나는 속력을 V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이다라고 가정해보자. 델타 t가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이라면 요 길이 R1과 요 길이 R2가 거의 같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R로서 동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의의 시간 델타 t 동안 요 호의 길이는 V 델타 t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 아까 원운동 할 때도 얘기했었죠? 호의 길이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델타 t로 나눠준 값일 거 아니야. 자, 호의 길이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델타 t 동안 진행한 거리가 요 호의 길이겠죠? 물론 델타 t가 매우 짧다고 가정했을 때야. 요것을 델타 t로 나눠주니까 어때? 호의 길이는 V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1 V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R1과 R2가 서로 같아. 그럼 V1과 V2도 서로 같다라고 극한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생각해보자.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 델타 t가 매우 짧다라고 가정한다면 R3와 R4는 서로 같을 거야. 그지? 자, 여기 지나는 속력과 여기 지나는 속력도 거의 같을 거야. 델타 t가 매우 짧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넓이도 2분의 1 R3 V3 이것이 서로 같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2분의 1 2분의 1 지우고 결국 이거 뭡니까? 자, R1과 R3를 비교했을 때 R1은 작고 R3는 크죠. 자, 이거 등식이 성립하려면 V1이 커야 되겠습니까? V3가 커야 되겠습니까? V1이 V3보다 커야 된다. 즉 여기서는 빨리 움직이고 여기서는 천천히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을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수식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 곱하기 V 둘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라는 것이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을 간단하게 식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RV는 일정이다. R이 뭡니까?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V는 뭡니까? 접선 방향의 속력.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태양과 행성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속력은 빨라지겠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력은 빨라져. 자, 그 다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은 어떻게 돼? 느려져.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플러의 제3법칙. 자, 티코 브라헤가 한 관측을 가지고 케플러라고 하는 양반이 규칙성을 찾아내 보았는데, 첫 번째는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 두 번째는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즉 RV는 일정이라는 거.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러.
조화의 법칙. 자, 행성의 공전주기의 공전주기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 자료는 몇 가지 행성들의 공전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구의 공전주기는 1년이죠. 1년. 그 다음에 지구의 긴 반지름 A는 1AU야. 자, 우리 알고 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1년. 그 다음에 지구의 긴 반지름을 1AU로 잡았어. AU가 뭡니까? 천문 단위야. Astronomical Unit. 천문 단위라는 얘기이고 주로 태양계 내에서의 거리를 얘기할 때 AU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합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돼. 자,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내행성들, 금성이나 수성 같은 경우는 공전주기도 짧고 긴 반지름도 짧지. 자, 지금 지구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화성, 목성, 토성, 얘네들을 외행성이라고 하는데 외행성은 공전주기도 길고 긴 반지름도 길죠. 그런데 공전주기를 제곱하고 긴 반지름을 세제곱해봤더니 대략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여기 세로축은 공전주기의 제곱축, 가로축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축이야. 어떠니? 와우, 비례, 완전 비례, 그치? 공전주기의 제곱과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정확히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티코브라헤의 관측이고, 자, 이것을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KA 세제곱. 자,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거 K는 비례의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긴 반지름이 A가 2배가 됐을 때는 공전주기가 몇 배가 되는가 봅시다. 자, 긴 반지름이 2배 증가했다. 그러면은 자, 2배의 세제곱은 몇 배입니까? 8배죠? 2의 세제곱은 8배. t제곱이 8배가 나왔어. 그럼 t는 몇 배로 증가하겠어? t제곱이 루트 8... 자, t제곱이 8배 증가했으니까 t는 루트 8배 증가하겠죠? 즉, 루트 8은 얼마입니까? 2루트 2배 증가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야. 두 개만 더 해봅시다. 긴 반지름이 3배 증가하면 공전주기는 몇 배가 될 것인가? 자, 3배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27이죠? t제곱이 27배가 돼야 되니까 t는 몇 배? 루트 27배. 루트 27배는 얼마입니까? 3루트 3배. 이렇게. 자, 긴 반지름이 4배가 되면 어때요? 자, 4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64죠? t제곱이 64배가 되려면 t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뭐요? 뭐의 제곱이 64야? 8. 오케이? 8배. 요런 식으로 긴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공전주기도 증가하는데 그냥 정비례 관계는 아니죠? 정비례 관계는 아니고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것도 유도 한번 해봅시다. 자, 케플러의 제3법칙 유도 한번 해볼게. 이거 유도하려면은 이제 중력,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리고 사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원궤도에 가까운 타원 궤도라고 했죠. 원궤도를 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원궤도를 어떤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r로서 동일하죠? r. 이렇게. 자, 그러면 태양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식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거 2학년 때 물리 1에서 다감했을 거야. 자,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것이 태양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고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행성은 등속 원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행성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없다면 행성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거야.
더 이상 행성은 태양의 강인 구속을 받지 못하고 원운동 모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행성의 접선 방향의 속력, 일정한 속도 크기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G,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요거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R분의 M, V제곱. 이미 우리 구심력에 대해서 얘기했잖니. R분의 M, V제곱. 자, 요 식에서 R을 하나 소거시켜 봅시다. 자, 스몰 M 약분, R 약분. 자, 써볼게. R분의 GM은 V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자, 여기서 이 물체, 이 행성의 접선 방향의 속도 V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주기 T죠. 그리고 얘 한 바퀴 도는데 원의 질은 뭡니까? 2πr. 이렇게. 이 행성은 접선 방향의 속도가 주기분의 2πr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V 대신에 T분의 2πr을 그대로 쑥 집어넣어 볼게. T 제곱분의 2πr을 전체 제곱해보자. 뭐요? 4π 제곱 R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요 식에서 T 제곱만 싹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우변으로 넘기겠어. T 제곱은 뭐가 됩니까? T 제곱은 GM분의 4π 제곱 R 세제곱. 이렇게. 자, 공전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리고 요것은 뭡니까? 상수잖아. 만유인력 상수 G, 태양의 질량 라지 M, 요것도 상수, 4π 제곱 상수, 요거 다 상수니까 K로 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공전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등속원 운동 상황에서 통하는 것이고, 만약 타원 궤도로 운동을 했다면 반지름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긴 반지름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케플러의 법칙도 쫙 얘기가 됐습니다.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 불러보자. 첫 번째, 타원 궤도의 법칙.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RV는 일정. 세 번째, 조화의 법칙. T제곱은 KA 세제곱에 비례한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중력 얘기 좀 해봅시다. 중력. 자, 뉴턴이라고 하는 양반은 사실 케플러 이후의 사람입니다. 케플러가 자기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결과 케플러의 법칙을 세상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뉴턴은 이 케플러의 법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떨어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뭔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중력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구상에서 뿐만 아니라 태양과 행성 뿐만 아니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질량이 M인 물체,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고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이 물체는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이 물체는 이 물체도 서로 잡아당깁니다. 작용 반작용으로서. 자, 앞으로 작용 반작용은 작반이라고 할게요. 질량 M, 스몰 M인 물체는 라지 M인 물체를 잡아당겼어. 이것의 반작용으로 라지 M이라는 물체도 스몰 M인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때 중력의 크기를 F라고 한다면 F는 뭡니까?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요 G를 뭐라고 합니까? 만유인력 상수라고 부르죠. 만유인력 상수. 이렇게. 중력은 항상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킨다. 중력은 천체의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고, 자,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이죠. 나중에 뭡니까?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서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을 거리의 역자승, 역제곱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거리가 2배 늘어났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2배 늘어나면 힘은 몇 배가 됩니까? 4분의 1배. 거리가 3배 늘어나면 9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이것을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중력의 법칙이 발표된 뒤에 캐번디시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요 만유인력 값을 찾아냈습니다. 만유인력 값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자, 단위를 이것을 뭐 외워야 됩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있나? 요 식에서 G에 관하여 풀어보자. G는 뭡니까? 라지 M 스몰 m 분의 F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만유인력 상수 G의 단위는 힘의 기본 단위 뭡니까? 뉴턴. 거리의 제곱의 기본 단위 뭡니까? 미터 제곱 퍼. 자, 질량의 제곱이 돼야 되겠네.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이것이 만유인력 상수의 단위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추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것이 지구의 중심. 자, 지표면상에 놓여져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있다.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의 크기, 식으로 어떻게 표현된다고? F는 다 같이 얘기해보자.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자, 그냥 단순히 보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어. 같이 읽어봐야지 오랜 시간 동안 다감이 됩니다. 닥치고 암기. 자,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측정할 때 항상 여기다 만유인력 상수 집어넣고, 여기다가 지구의 반지름 집어넣고, 여기다가 지구의 질량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려면 너무 불편하잖아. 사실상 요거는 상수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유인력 상수,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질량.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스몰 m만 살렸게 m, 나머지 것들을 그냥 상수라고 칩시다. g 이렇게 해서 중력의 크기 F는 mg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요 g가 바로 뭡니까? 우리말로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자, 중력 가속도 다시 또 봅시다. 중력 가속도 G는 요거잖아, 요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그러면 지구상에서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이 좀 달라지겠죠. 적도에 놓여져 있다면, 물체가 적도에 놓여져 있다면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 극반지름보다 적도 반지름이 더 길거든.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닙니다. 지구는 약간 옆으로 부푼 타원체이기 때문에 이 적도 부근에서 중력 가속도의 값은 약 대략 9.78 얼마 정도의 값을 갖고, 극지방에서는 약 9.82 얼마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반지름이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균일한 밀도의 물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밀도를 로우라고 해볼게요. 밀도 로우. 자, 밀도의 정의는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지. 자, 따라서 여기서 밀도 로우는, 자, 구의 부피, 지구를 그냥 9라고 생각합시다.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하니?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분의 지구의 질량은 라지 m. 이거 정리해보면 뭐요? 4파이 r 세제곱 분의 3 라지 m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여기 M 빠져야 되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G가 GM.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에서 M에 관하여 풀어봅시다. 자 M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3파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로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여기 라지 M 대신에 이걸 그대로 쑥 집어넣을게.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G R 세제곱이랑 요거랑 약분돼서 뭐 남습니까? 3분의 4 파이 G 로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밀도가 균일하다면 반지름이 클수록 중력 가속도가 크다. 즉 지구 내부에서는 반지름이 클수록 중력 가속도의 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반지름이 클수록 중력 가속도의 값이 커지고 지구 바깥에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다시 써볼게요. G는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니까 지구 바깥에서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자 지구 내부 여기까지가 지구 중심, 여기가 지구 내부. 자 지구 내부에서는 중력 가속도의 값이 거리 아래 비례하면서 커지죠. 거리 아래 비례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표면을 지나면서부터는 뭐요? R제곱분의 라지 mg. 아유 왜 자꾸 이런데야. 자 어떻습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공위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탈출 속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해보고 다감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